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저하지 않고 말했으면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한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온 사연은, 요거는 김선생 적용용이 아닌가. 김선생에게 아주 제대로 보내신 것 같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과 없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양다리에 대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사연을 먼저 일단 읽을게요. 소개해주세요. 네. 30대 여자입니다. 남친이 지금 양다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지금 얘가 면밀하지 못한 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랑은 같이 온 적 없는 카페에서 너 그 메뉴 좋아하잖아 하고 이 책 읽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며 느닷없이 선물을 하질 않나. 어색했다 이 자식아. 약간 쎄한 게 양다리인지 좀 많이 친한 여동생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후자일 수도 있고요. 저랑은 지금 거의 3년 차라 만날 때 그렇게 새끈하게 하고 오지 않는데 저녁에 무슨 후배들 만난다고 하면서 엄청 꾸미고 나왔더라고요. 이 또한 이상하고 뭔가 그 느낌이 가득한데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냥 쿨하게 물어볼까요? 마음에 드는 어린애가 있으면 그냥 여기 가라고. 쓰다 보니 약간 짜증이 나네요. 네.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양다리는 걸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오버랩? 디졸브? 환승, 감정적인 오버랩은 잠깐 하긴 합니다. 그게 아예 없을 순 없지. 네. 하지만 눈에 띄는 양다리는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제가 공증합니다. 네. 그래요? 절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감정적인 경우에 재빨리 정리합니다. 그렇지. 네. 여자들의 촉은요, 대부분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봐도, 요 정도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있지. 네.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많이 친한 여동생인 것 같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아니, 그냥 다 그렇게 이제 오빠 하다. 아빠. 그렇지. 아빠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게 아빠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린애한테 또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일단 저희의 감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물어본다 하더라도 쿨하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대답 안 하죠. 네. 아니라고 그러거나 뭐야 그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괜히 본인만 머쓱해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 맞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린 헤어지자. 차라리 그러면 깔끔한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두어 번 더 걸린 다음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처음에는 아마 잡아떼지 않을까. 정말 더러운 변명들이 난무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심증이 굳은 상황에서 정황 증거 말고 그럼 물증을 확보한 다음에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에이. 물증을 확보하고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했다. 정신이 나갔었다. 던가 아니면 헤어지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상처 뿌린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물증 확보해서 뭐 할 거야. 그래. 배 감독 말한 것처럼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기분 더러운 거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쎄한데 정도의 느낌인데 이 모든 걸 내가 다 까발리고 속속들이 알고 싶다는 심리는 아닌 것 같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변명을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하는 것에서 일단 점수를 주고 한번 봐준다. 이런 전개가 될 수는 있어요. 지금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리고 이 남자애가 좀 더 조심할 수는 있지. 근데 지금 조금 짜증이 나고 쿨하게 물어보고 걔한테 가라고 할까요? 라고 직접 본인이 쓰신 걸 보면 애지간히 지금 마음에 안 드신다. 마음에 안 들지.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헤어지자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피드백이 오는 방법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전에 하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로 헤어질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항상 몰라 이거는 제 패턴이니까 권해드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쉬운 게 없는 놈이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요거는 조금 그냥 관계는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그치. 데미지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치. 요 정도 되면 그냥 그래 정리하자.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맞아요. 정리를 진짜로 마음에서 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죽자 사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반전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래야 본인한테 오는 데미지가 좀 덜한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요것도 좀 살려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고 이거는 사실 조금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끝내놓고 얘가 어떻게 나오나를 보고 얘 하는 거 봐서 이 마음을 굳히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보통은 근데 확인해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좀 그런데? 그럼 거기 집중하셔서 그 마음을 먹고 아까 김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냥 그 말을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확인을 어떡할 거야. 기면 어떡하고 아니면 어떡할 거야. 이미 마음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근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애정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거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자. 그래서 얘가 좀 실수해도 그래도 얘는 난 되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줄 마음이 있을 정도 애정이 있다. 그럴 때랑 뭐야 재수없게 꺼져. 이런 마음일 때랑은 솔루션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면 안 보냈겠지. 사연을. 그렇지. 전자면은 좀 지켜보세요.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아. 물론 쉽진 않아. 마음이 힘들 텐데. 근데 좀 지켜보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면서 얘가 어디까지 엇나가나를 한번 지켜보세요. 야. 근데 이게 가만히 지켜보는 거는 사실 의미가 있을 텐데, 요 상황이 되면 내가 국정원 직원이었으면 쉽단 말이야. 그럼 정말 데미지가 커져요. 그 마음은 알죠. 예. 마음은 알지만 사실 확인하기도 쉽지도 않고, 자, 그러면 확인한다 해서도 좀 어려워. 원론적인 거는 오케이. 그래. 조금 택티컬하게. 그래. 얼마나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이 남자도, 요건 추정입니다만, 어린 나이로 추정되는 그 썸녀랑 별로 진도가 안 나갔어. 네. 네. 이 남자애도 그 여자애한테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어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추정됩니다. 네. 요런 감은 또 우리 김 선생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치.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야, 지금. 이 남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약간 그러면 자기가 이걸 잘 테이크케어하는 남자의 심리로 보자면 이제 요 상황일 수도 있고, 약간 좀 더 얘가 더 찐따야. 더 약간 묘한 구석이 있는 남자애라고 봤을 때는 내가 요 정도를 너한테 살짝 들켰을 때 네가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로 마음을 먹고 보시냐면 향후 한 달에서 2달 사이. 그 정도만 한번 보세요. 네네. 왜냐면 이 남자애가 이제 어린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1-2달 했는데도 뭔가 안 됐다. 네. 그럼 걔는 그 여자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야, 이렇게 진지한 사연을 하고 있는데 밥 짓는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돼. 네. 양해해주세요, 여러분. 네, 1-2달만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1-2달 지켜보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그 1-2달 동안에 남자친구에 대한 사연 보내신 분의 마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지켜보면서. 네. 그리고 그냥 지켜보면서 내가 국정원 직원이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텐데 이렇게 몰입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남자친구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다에 집중하시면 굉장히 그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새끈하게 꾸민되잖아. 얘가 아주 친한 여동생과 썸 타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는 새끈하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티가 나거든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여튼 나는 내가 원래 내 기질대로 내가 좋아하던 거 할 거야. 네가 그걸 같이 하면 좋고 오늘 바빠? 그래? 굉장히 친한 여동생이랑 가.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내 모습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렇죠. 요거에 계속 집중하시다 보면 아까 김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남친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를 깨달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썸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3년을 만났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지. 배신감, 그렇지. 짜증, 분노. 네. 굉장하죠. 네. 그럴 때는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술친굼. 네. 우리에게는 술친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숙취에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럼. 짜증과 분노에도 좋거든요. 다 깔아앉아요. 네. 1-2달 동안에 지켜보시면서 멋있게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쁘게. 네. 그렇죠. 네. 요럴 그러니까. 때일수록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더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네. 정도가 돼야 그렇습니다. 남자가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요. 거울 보면 나 왜 이렇게 이뻐? 요런 느낌을 좀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네. 이때만큼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해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무튼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네. 이번 주에는 새신자 소개가 있는데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새신자 소개를 또 한 주의 하이라이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개발 중 건포도 매니아, 개미와 배짱이, 대나무숲 바람소리, 딴세상, 반야심경, 불러동 로벤, 보헤미안 랩소드 78, 속편한 우유 소량기, YI 승진이, 시청역 8번 출구, 올거야 의탁정치능금은, 정록 원천비고 쭈빗, 하라시오바 시바, 고만지, HMONGSUM, LISAN, MOOA, 0830님까지.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또 눈에 띄는 아이디 있네요. 뭐 하여튼 열일하고 계신데 뭐 하여튼 애쓰십니다. 고마워요. 저한테 되게 소소한 재밌거리예요. 방송을 들으시고 쓰시는지 아니면 방송은 안 듣고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알게 되겠죠. 근데 전혀 만약에 언급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방송을 안 듣고 글만 쓰시는 거니까 그러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매우 쿨하게 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송을 또 꼬박꼬박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반말만 조금 자제해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요. 다들 반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다들 예의를 갖춰서 하고 있는 희한한 문화가 생겼는데 그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굳이 그거를 혼자 그렇게 뭐 깨실 거는 아니다. 소통이 두려우셔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관심을 받고 싶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저희는 광고 듣고요. 밥소리가 너무 나네요. 광고 듣고 2부에서 최희영 과장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연세로댐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잖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깍 하실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속아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리뷰가 오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고 상담을 해주셨던 분 한태도 리뷰가 왔거든요. 매일 듣는 옆집 오빠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족들이 평온한 상태라 가족에 대한 제 마음도 평온해져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연애는 못하지만 남편과 알콩달콩 연애하듯 지내다 보니 외로움인지 모르고 지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기회가 될 때마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직 채 지워지지 않은 상처도 함께 나눠주신 김 선생님과 최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둘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깠어야 돼. 그렇군요. 그래. 들으면서 미혼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은근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이분하죠. 그 글의 뉘앙스만 보면 결혼을 했거나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했다는 변수가 인생에서 되게 큰 건데 남편분 조심하세요. 아무튼 저희의 뭐 상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가 참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니까 점점 더 센 게 계속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실. 그래서 최 원장님만 믿고 갑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아니, 내용이 강하면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막 1시간 녹음한 것 같은데 30분밖에 녹음 안 했고 진을 빼잖아요. 근데 그러면 듣는 분도 참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 방송 중에 상당 코너를 잘 못 들으시지 않나. 우리가 좀 가볍게 가야 되는데 라는 걱정이 좀 앞서기는 해요. 그렇다면 뭐 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가시면 저희는 묻어가고 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구나. 오늘은 4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사연보다는 조금 덜 무거운 뭐 사연의 무게가 무겁고 가볍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감히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가 좀 사실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은 무거운 사연들이 오면 조금 저하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걸 내가 감히 짐작도 잘 못할 만한 건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저희가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은데 일단 사연 내용을 들으시고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3이 되는 딸아이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아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고 있었던 일도 잊어버린다며 정신과에 가야겠다고 해서 동네에 가까운 아이 청소년 전문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1차로 설문지를 주셔서 작성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 등이 기준 점수보다 조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라서 2주 후 좀 더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면서 부모와 아이가 각각 작성하는 검사지 같은 걸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왜 아이가 굳이 병원에 가자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지금까지 미술학원과 다른 학원에서도 스케줄대로 잘하는 중이고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이대로 유지만 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최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고 평소에도 하는 데까지 하고 성적에 맞게 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8시간씩 그림 그리고 와서 공부도 해야 하는 생활에 과부하가 걸린 걸까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울증 진단이 나와서 약 같은 걸 먹으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 그대로 다 가능할까요? 학교 다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정신과에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멀쩡한 우리 아이가 왜라는 생각이 들어 괴롭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는 불만이나 감정을 엄마인 저한테 얘기 잘하는 편입니다. 고2 때부터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게 싫다,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며 엄마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너무 슬픕니다. 엄마 아빠 떠나고 싶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려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는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대학을 가고 생활이 달라지면 좀 나아질까 희망하며 저 역시 공부하고 대학 가서 네 인생을 바꿔보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검사를 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난 우울증이다 하면서 확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암 환자들이 자기가 아픈 걸 알게 되면 갑자기 중환자가 되어 드러눕게 되는 것처럼요. 저는 만약 진단이 나와서 치료가 필요하면 약은 먹지 말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해결해보자고 설득하는데 본인은 아니라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스럽고 괜히 아이를 환자 만드는 것이 아닌지 약을 먹어도 괜찮은 건지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건지 정신과에 대한 저의 무식함을 깨우쳐 주시면 좋겠고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이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소아정신과라고 보통 붙어 있죠. 근데 요즘은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청소년이란 요 연령대가 커버하기가 참 애매해요. 소아과 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것 같고, 또 내과나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과에서는 소아과가 내과가 결국 연령대로 나눠지는데 네. 청소년을 소아과에서 들어간다고 할 때 사실 말이 있었어요. 내과에서 아니 청소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하는 것들을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용인한 맥락이 있거든요. 정신과도 그냥 성인, 소아 이렇게만 나누지 청소년과라는 특성이 없어요. 따로 없나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몇 선생님이 청소년을 표방하면서 막 진료를 하셨던 데가 있어요. 저도 청소년을 표방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힘들어요. 왜 소아과랑 성인을 나눈지를 알겠어요. 정신과도. 성인은 성인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서 쭉 가면 되고요. 네. 소아도 소아 패러다임이 있어서 쭉 가면 돼요. 네. 청소년은 다 달라. 그렇지. 완전히 암체공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로 들어가는데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딱딱 떨어져가지고 탁탁 하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맥락이 소아나 청인은 좀 나은데 청소년은 진짜 손이 많이 가고 근데 뭐 그렇다고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어쨌든 지금 네 소아 청소년 정신과라고 얘기한 거는 거기서 타이틀을 소아과만 붙이지 않고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 이렇게 붙였던지 아니면 보통은 이제 소아 정신과인데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소아 정신과의 표현을 아마 이렇게 넓게 하시지 않았을까? 담아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 이게 되게 많은 걸 시사하네요. 왜냐하면 제일 변수가 많고 파악하기 힘들고
힘듦의 이유를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찬밥 신사가 되는. 네.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빠지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경우보다 덜 정성을 가게 되는 연령대예요. 혹시 청소년들이 지금 방송 이 순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힘들 수도 있을 만큼의. 나는 나 혼자 버텨 살아야 돼. 그래, 나는 세상 혼자 사는 거야. 이럴 수 있는 청소년들이. 누구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깔고 이 사회를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차로 설문지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조금 더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다고 하는데 요런 게 정신과를 가면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까? 모든 정신과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원칙은 없어요. 아, 그렇진 않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차로 하는 검사는 간단한 확인, 뭐 우울증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병원에서 자체로 만든 체크리스트나 요 정도의 간단한 체크리스트인 것 같고요. 2주 후에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던 거는 흔히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는 뭐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아이가 각각 작성을 해보자 하니까 이거는 500개 이상의 예 아니오 문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한 것을 아마 2주 후에 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MMPI인가요? 네, MMPI라고 하는데 보통은 갑자기 딸리네. 미네소타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미네소타 들어가요? 네, 미네소타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군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군대에서 시작돼서. 미네소타 밀리터리야? 그런데 하여튼 뭐 마지막은 인벤토리로 끝나고요. 이름이 신형이 뽀록이 난다. 그럼 MMPI잖아. M은 미네소타고 MP는 헌병. MMPI 이런 거 아니야? 미네소타 헌병들 이렇게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군대에 꼭 보내지 않을 사람을 제끼자라고 만든 검사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애매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확실히 제껴야 된다라는 거를 제끼는 거예요. 신체 검사 받을 때 해본 것 같기도 비슷해요. 하고. 네, 그걸 똑같이 하거나 요즘도 군대 갔을 때 다 요 스타일의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결국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게 5%예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 100명끼리 이렇게 모여놨을 때 이상한 5명은 거르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통계치가 나와서 체크를 하면 우울 통계치, 뭐 신체화 통계치, 불안 통계치, 의심 통계치 이런 게 다 각각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그래서 최소한 95%는 그냥 중간이라고 쳐주고 아주 독특한 5명은 제끼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검사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5명은 얘네는 군대를 보내지 말자. 네,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수의 세분화된 하나하나의 점수도 조금 더 분석을 하고 해서 다양하게 그걸 삼는 거죠. 근데 원래 개발은 그렇게 된 검사였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지금 부모와 아이가 똑같이 그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제 똑같은 내용이 서로 비교가 되니까. 부모랑 어떻다. 되게 이제 부부끼리 할 때도 같이 검사하면은 양상이나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기 좋으니까 이제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료를 받은 거네요. 꼭 이렇게 이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하고 저는 1차 검사 설문지는 없어요. 제가 병원에 진료할 때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야기가 길게 마냥 들을 수는 없거든요. 들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파악되는 사람은 그걸로 이제 약을 주거나 다음 진료를 잡는데 이야기가 좀 많아지거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할 때는 저도 검사지를 드려요. 그래서 일단 검사지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할 방향을 초점을 잡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이 검사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결과적으로 어머님이 딸아이에 대해서 인정을 잘 못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굳이 병원을 가야 되느냐. 어렵다는 건 인정은 할지 몰라도 병원에 가서 꼭 약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또 저희가 검사를 해요. 이 정도가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냥 듣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네요. 그러면 좀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는 무슨 검사가 다른 게 뭐 피검사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자기가 체크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걸 이제 공신력 있게 통계치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니까 설득하기에는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병원 진료를 받기 싫은 경우. 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문항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 내가 병원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싶거나.
군대를 안 가고 싶거나 그러면 뭐 빨간 게 보이나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거 선택을 내가 하니까 그거 때문에 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면 이럴 수는 없나요? 그래서 문항이 많아요. 일단 많아서 통계적인 부분에서 이게 문항이 적으면 오류가 커지니까 그리고 그 문항이 많은 걸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하냐면은 괜히 무조건 안 좋다라고 체크하는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도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허위 체크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도 비교할 수 있어요. 문항에 그런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라고 체크한 문항을 뒤에서 똑같이 예라고 체크하는지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문항, 비슷한 문항에서 일관성이 있게 체크했느냐 아니냐를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거 거짓으로 체크했네 이런 정도는 검증이 돼요. 뺑긴지 아닌지. 네, 그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요. 그래서 그게 무난하게 확인이 됐고 일단 검사는 무난하게 했습니다라고 일단 1차가 통과되면은 뒤에 그래프가 공신력을 얻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분은 지금 그 과정을 거친 이후도 근데 뭔가 좀 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도 하고 데이터도 보여주고 해서 공신력 있게 설명을 했는데도 납득을 안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어디 있나요? 저는 뭐 어떻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하고 설명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그냥 포기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요. 왜냐하면 문제는 터지니까. 참 병원이라는 게 뭐 모든 걸 다 현실적으로 다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도 달려들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은 아이가 분명히 힘들어할 텐데 그럼 좀 더 지켜보시라고 해서 제가 발을 빼죠. 물론 조금 더 설득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하겠지만 이분도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저한테 설득을 좀 저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확실히 확인은 안 되는데 만약 데이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우울증 수준으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그 얘기는 하겠죠. 하긴 지금 검사하고 진단 결과는 나온 상황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사연 소개가 되고 난 뒤에는 뭐 어떻게 처방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사연 받은 다음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우울증 진단이 나와서 약 같은 걸 먹으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할까 봐서인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대부분 걱정 아니에요? 정신과를 다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나 미쳤나 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거를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그걸 그렇게 해야지 선진국으로 가는 잣대인데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저는 당당하게 도움받으라는 표현 쓰거든요. 권리다. 왜 자기가 힘들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걸 부끄러우게 여기게 되느냐. 자기가 힘들면 충분히 도움받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도록 좀 설득을 하는 편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정신과 인식은 확실히 먼 것 같아요. 아직 새마을 운동 시대에 멈춰 있는 거 아닌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몫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자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이제 불이익을 당할 게 우려가 조금 되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딸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 때문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겪게 되는 거 아닐까 할 텐데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배 감독이 아까 분명히 이제 우리 녹음하기 전에 이제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터트려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압박해. 좀 멀쩡한 우리 아이가 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이미 아이를 평가를 했어요. 우리 아이는 멀쩡하다. 그럼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은 다 멀쩡한 아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으로 되면 어떤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사실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것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만나시는 의사가 마음에 들어야 돼. 이게 그게 무슨 뭐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의사가 좀 신뢰할 만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머님의 마음을 좀 위안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의사가 뭘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걸 포기했어요. 처음에는 막 제가 열심히 하면 그게 상대방한테 설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저한테 통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아무리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냥 해요. 혹시 영업 비밀이라서 말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해서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사람은 이제 수용을 하는데 그게 꼭 논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도 제가 몇 가지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좋습니다. 말 듣고 보니까 괜찮네요 하고 하는 것은
꼭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를 AI가 안 하고 의사가 하는 것 같아. 네,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당연히 내가 어려운 점 듣고 결과지가 나오고 약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꼭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네. 그게 아무래도 우리는 뭔가 설득당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취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떠오르네요. 뭐 축사나 혹은 연설하러 갔다가 꼭 요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요 하고 탁 접으면 접고 나서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 굉장히 명연설이라고 막 할 때 사람들이 거기 반응 야 감동적이다 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게 일종의 데이터라고 치면 지금 이걸 차트 볼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딱 말했을 때 이 사람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저는 준비해온 게 있는데 하고 접는 순간 원래 가져온 걸 좀 읽어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난 그거 듣고 싶은데 이거 생각 오래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기분에 따라 몇 마디 멋있는 뭘 하면 저거 거 읽지 좀 약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AI가 나를 채워줄 수 없는 부분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렇긴 하죠. 네. 아니, 옛날에 그 명의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요즘 무슨 명의가 개념상으로 보면, 진료는 다 지식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자기가 뭐 열심히 잘 진료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검사가 다 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명의라는 사람들이 되게 방금 얘기했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기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다른 병원에서 돌다 잘 진료 안 할 때 3차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무슨 3차 병원답게 그 의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래서 당신 병이 이렇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많이 돌아다니셨죠? 이제 고생 끝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근데 명의가 됐어요. 셀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게 있었어요. 허리 때문에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막 마사지랑 뭔가 다 했는데 어떤 분이 쓴 책이 있었어. 책 앞문장이 그거야. 자기도 다 돌아봤다고. 내가 10년 동안 모든 걸 다 했다고. 그 결과 여러분 나와 함께 터널 끝으로 나가자. 내가 그 책 샀잖아. 사고 나서 봤더니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일단 그 책에 적힌 똑같은 내용을 내가 읽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나중에 그 따님한테 빙의해서 따님의 심정을 좀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지금 걱정하는 게 그냥 멀쩡하거나 또는 그냥 좀 우울한 건데 저걸 굳이 병이라고 취급해야 하나라는 어떤 염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5분 강의를 할게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우울감이랑 우울증을 비교할 때 강에 비유해요. 강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다리 적시고 허리 적시고 목까지 물에 찼다가 완전히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적실 때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우울증이고 목까지 물이 찼어도 자기가 기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수준이면 그건 그냥 우울감이다. 네네. 우울감과 우울증은 그냥 그 연장선으로 보면 계속 들어간 것으로 우울이라는 강을 들어간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사실 그 목까지 물이 찬 거에서 확 넘어서는 그 순간은 천지 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과 우울감을 똑같이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 최소한 우울감은 지발로 나가요. 네네.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간단하게 제가 비교할 때 하는 말은 자기 발로 나간다라는 표현을 자극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말해요. 보통 이제 우울할 때 여러분들도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되잖아요. 뭐 잔다, 뭐 맛있는 거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자극이에요. 보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기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어느 한순간은 자기한테 늘 잘 통하던 으쌰으쌰가 안 통해요. 네네.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서는 그 전에 썼던 자극, 자기 발로 나가는 게 안 통해요.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났다라고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바꾸려고 저희가 꽤나 노력하는 건데 새로운 치료의 인식은 뭐냐? 자극이 아니라 규칙성이에요. 제때 자고 제때 활동하고 하는 규칙성을 맞추는데 규칙성을 아무리 애써서 맞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약을 쓰는 거예요. 약을 안 써도 규칙성을 맞출 수 있다?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매우 힘들어요. 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의 규칙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다. 약만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동하시라고 어머님한테 권해드렸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건 규칙성이다. 저 어머니는 우울의 단계를 좀 넘어서서 우울증에도 상당히 간 분인데 규칙성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 약물 치료만큼이나 거의 비슷하게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치료는 확실히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은 이제 요령껏 잘 써야지 운동만으로 회복 다 하면은야 병원이 망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지만 약만으로도 또 다 안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괜히 약 먹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약 먹으면 멀쩡해지냐, 안 멀쩡해져요. 규칙성을 세우기 위해선 약도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 그 외에도 운동, 자기 일반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 하면 쉽게 저는 그 차이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우울증에서 약 먹는다 하면 의지 박약으로 도장 찍히는 게 두렵다. 그렇죠. 저는 그게 그냥 핵심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또 왜 못 나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힘내란 말이 사실은 더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힘든 말인데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할 때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는 건데 항상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느냐가 아닌데 그게 그렇죠. 그냥 쓰나미처럼 찾아왔다가 내가 거기를 빠져나온 게 아니고 그게 정말로 다행히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내가 밥도 먹고 잠도 자다가 근데 그게 다시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데 스스로는 굉장히 위험을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빠져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약을 먹어야 된다, 병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물에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면 그게 안 되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게 그렇게 뭐가 없는데. 네,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 심각하게 안 보이니까. 네. 물에 빠진 사람은 그래도 허우적대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는 그렇죠. 보는데 네. 우울증에 빠진 빠진 사람을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그게 약간 게으름 피우고 싶어 하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니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내가 아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없다고 확신하게 된 게 약을 먹으면 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 딸이 정말 우울증이라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이제 아예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으시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일단 힘들다라는 걸 인정해주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 우리 딸이 뭔가 의지박약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복하면서 과연 예전에 어떤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는데 그 예전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내가 평가했던 그 시점에 아이는 굉장히 힘들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내가 보기 괜찮았는데라는 관점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 보는 것과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른 게 자기 표현은 그만큼 안 하거든요. 근데 다 드러내면 사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믿어주지는 않네. 그렇죠.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이야?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따님은 굉장히 용기 있게 나는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냐. 내 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무슨 소리예요? 그래. 그거 무슨 소리야 지금? 절대 몰라요. 진실을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굴 알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따님한테는 안 그럴 걸. 내가 널 더 잘 알아 임마. 너보다 내가 널 더 잘 알아. 내가 널 키웠는데. 그렇지. 넌 널 몰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그런 태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따님 본인보다 그래도 내가 널 덜 잘 알지라는 태도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냐. 네. 정신과에 대한 일단 굉장한 편견이 편견도 버리셔야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설사 뭐 그 편견이 있다고 하고 뭐 그런 어려움이 뭐 실존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근데 그러면 초점을 좀 달리 하셔서 누구를 위한 편견의 피해인 거냐. 아이가
이걸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데 본인이 싫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에서도 방금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머님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우울증이라고 그래.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면 그래서 치료 잘 받고 회복하면 다행인데 그럼 난 이제 우울증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병을 진단함과 동시에 병에 어울리게 지금까지 잘했던 것들을 아예 다 내팽개치고 이제는 드러났으니까 나는 이제 포장하지 않겠다라고 더 문제 있는 삶을 살면 어쩌나라는 염려죠. 네. 암 환자가 자기 아픈 걸 알게 되면 갑자기 중환자가 되어서 드러놓게 되는 것처럼요. 네. 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암 환자가 자기 아픈 걸 알면 다 중환자가 돼서 드러눕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절망에 빠졌을 때나 그러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나 하면서 길을 쓰고 악을 쓰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괴롭죠. 네. 근데 지금 이 입장도 그렇거든요. 따님 입장에서는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괴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청소년은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핑계 삼아서 학교도 뭐 빠진다든지 옛날의 생활보다 훨씬 약간 나태해지는 것을 허용하면은 이거 언제까지 허용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허용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그 허용을 하는 것으로 여유를 가지고 본인이 거기서부터 회복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도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회복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은 병을 핑계 삼아서 나태해진다. 근데 그걸 잘 이용해서 유령껏 아이한테 여유를 줄 때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알고 속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알고 속아주면서 어느 정도 양보해주면은 자기도 스스로 민망하니까 일어날 기회가 되는데 만약 여기서 강하게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 염려 때문에 아이를 확실히 이제 차단하잖아요. 그러면 더 아이가 정말로 나빠져요. 그렇죠. 제가 그냥 딸한테 빙의를 해보자면 좋아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 방에 내가 비트코인을 좀 샀었는데 엄마 17원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오픈이 되고 어느 정도는 덮어주면서 이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따님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미 너무 확고하게 채색까지 다 끝났고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자꾸 얘가 나라는 도화지에 그릴 수 있는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나의 통제를 벗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따님은 자기가 힘들다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달이 안 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전달이 안 됐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는 걸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정말로 증상을 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양보해서 받아주시는 게 훨씬 수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인 상황이면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병원을 갔으면 좋겠는데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하면 괜히 내가 이상하게 따당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라면 답답하실 텐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건 어머님만 그냥 오케이 하면 뭐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일단 본인이 힘드니까 뭐 병원을 가야겠다 이러한 것만 아니고 그냥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두 사람의 그냥 줄다리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병을 인정하고 하면은 엄마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엄마가 이기는 거예요. 꼭 그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싸우면은 누가 이기는 게 나을까요? 딸이 이기는 게 낫죠. 근데 그렇게 생각은 또 안 해요.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서 넘어지거나 엉뚱한 일로 고생을 하거나 그러면은 엄마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 막 웃고 심지어 그 웃음을 못 참았네 막. 가지고 저절로 튀어나오거든요. 너무 즐거운 거지. 우리 부모가 고생하는 게. 부모를 이겨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엄마가 이겨먹겠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주면 아이가 우울을 던지지를 못해요. 오히려 엄마가 져줄 때 그래 내가 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다. 심지어 합리적으로 네가 듣기에 너를 위하는 말을 다 해주고 그런데도 쪼이고 있는 이 나사를 안 풀고 있다는 느낌까지 사실 이 딸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안 져주는 이유가 내가 정말 너한테 져주고 싶은데 널 위해서 내가 절대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 말을 하고 넘어간 건 너 알잖아. 아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공산이 크다. 그래서 그걸 딸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던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이에게 최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고 평소에도 하는 데까지 하고 성적에 맞게 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딸 느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뉘앙스에 따라서 뭐 충분히 뭐 원하는데 가도 돼. 뭐 이렇게 최대한 부담감 같지 않죠. 저는 사실은 그럴 때 되게 좋거든요. 어떨 때 좋냐면 내가 욕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확실히 주고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그냥 나한테 하면 내가 덤비고 욕하고 맞는 말 하면 수긍을 쉽게 해. 근데 나한테 정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솔선수범하잖아? 오빠가? 그러면, 이건 계략이잖아! 하면서 너무 깝깝해졌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뒷문장에 힌트가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림 그리고 와서 공부도 해야 하는 생활에 과부하가 걸린 걸까요? 걸리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과부하가 걸린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걸리죠라는 대답을 과연 할 걸 예상을 못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정도면 내가 생각이 깊은 어떤 포지션인 거 충분히 아니야? 배려하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과부하가 걸린 건가요? 라고 나는 생각할 정도는 된다. 네, 항상 높이가 남들은 그보다 더해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이게 기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2 때부터 아이가 주로 하는 말이 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싫다.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엄마와의 줄다리기에서 하는 조금 더 강력한 자극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에서 협조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아니면 아이가 엄마 자극이 될 만한 표현들을 골라서 자꾸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다리기 상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죠. 이게 성인의 경우는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계치로 나오기도 하고 비교적 좀 쉬울 텐데 청소년은 정말 말 그대로 얌체공이라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를 요령껏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내가 아이에게 컨트롤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 방송을 들었다면은 잘못 들으신 거다. 그렇죠. 네네. 어떻게 하면 져줄 것이다를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컨트롤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보다 더 큰 원대한 빅픽처를 그린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렇죠. 보내신 사연의 전체 맥락을 쭉 훑어보면 딸한테 배 감독이 빙의했다고 하니까 저도 빙의를 해보면 과연 이 아이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삶에서. 네. 하루 8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느낄까? 엄마가 만들어준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왔고 실력도 나쁘지 않고 성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긴 가는데 내가 진짜 원해서 8시간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열정이 있을까? 이 아이한테? 전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이 8시간을 그려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8시간 그리다가 하기 싫으면 6시간 그려도 되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탄력이 있어야 삶이 컨트롤이 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제 생각과 저의 사례를 한번 표본 삼아 보자면 참 사례가 많아.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게 꼬였고 인정 못 받아. 그래?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내놓는 기대치는 바락 오바마던가 링컨일 거 아니야. 내가 그 잘못된 단추를 끼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어떨 때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나의 인정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자, 다 해줬지? 다 해줬잖아. 라고 하면서 희생을 나열해요. 희생을 나열하지만 내가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있는 것까지도 네가 인정해라. 까지 나열을 해. 그러면 나는 움직일 공간이 없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국 너무 싫어. 그렇지? 대학교 가가지고 멀리 가버려. 해버리면 사실은 얘는 약 먹겠다는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아니 그러면 엄마가 너무 슬프잖아. 아이씨. 엄마 슬프라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 말 듣잖아요. 더 슬프게 해줄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치 인공호흡기를 내가 넣어주고 링게를 내가 직접 껴가지고 얘의 몸에 내가 영양소를 직접 주입하고 가장 깨끗한 공기를 얘가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걸 내가 바로 마실 수 있게 내가 입에 대주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는 도망가고 싶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심리 상담을 받든 약을 먹든 병원 갔다 왔다가 이 딸에게는 이미 자랑스러운 자신의 어떤 패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자라고 하면 약 기운 때문에 한창 더 오래 자야겠어. 이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걸 절대로 안 하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깨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된다.
그냥 지 하고 싶다는 대로 좀 하게 두세요. 네. 본인의 아바타가 아니다. 네. 뭐 다 좋은데 우리 방송을 들은 고3 수험생의 부모들은 네. 이런 걸레 같은 방송이다. 그렇죠.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방송이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그분들보다는 지금 고3이 대학생이 된 다음에 연락해. 형이랑 놀자. 그런데 뭐.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막 쥐잡듯이 잡으면서 괴로우면서도 그냥 가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춰서 기아에 끼워 맞춰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한심하면서도 돌아가는 게 지금의 고3들이고 수험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또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다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아요. 그럼요. 힘들어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땐 조금 경고를 들으시는 게 좋다. 네. 오히려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가열차게 달리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확실히 기계가 과부하가 걸리긴 하니까 그렇죠. 요거는 공간을 줘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애가 조금 유별나면이 있었다. 반복되던 뭔가 중에 하나다 하면 적시를 하셨겠죠, 여기에다가. 혹은 지금 다시 돌이켜 보셨을 때 사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나사를 더 꽉 조여버렸더니 얘가 더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된 점이 있었다면 아마 그게 지금 이 약을 먹겠다고 하는 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포인트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아무튼 이분께서는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네. 따님한테 조금 져주시는 게 여태까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림대로 계속 해오셨을 텐데 지금은 딸이 원하는 그림대로 한번 해줘 보시면 그래도 괜찮다는 게 지금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네. 그걸 따라가지고 한번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따님하고 사이에 뭐 다른 일이 있거나 아니면 더 업데이트되는 얘기가 있으면 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AS 사연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고 부디 따님한테 져줬더니 해피엔드로 끝났더라 이런 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네. 약 몇 번 먹더니 맛없다고 안 먹더라 뭐 이런 사연 오면 정말 좋겠다. 네. 따님한테 져줬더니 더 안 좋아졌다 그럼 사연 또 보내시면 그렇죠. 되죠. 네. 어차피 또 상황에서 다음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담도 약도 처방받고 검사 결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내가 모르는 굉장히 얘가 힘들어하던 어떤 병증이 확인됐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걸 지금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요즘은 중고생보다 대학생이 훨씬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고생 때의 문제를 중고생 때는 안 드러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생 때 게임 중독이 훨씬 많고요. 그렇죠. 생각외로.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잘 도와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으니까 올려드린 URL이나 jk@kimproshow.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사연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